자, 깡쌤이 쏘는 통 큰 국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깡통 국어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깡쌤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통 크게 한 방 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걸로 쏠 건 없고요. 제가 가진 게 국어와 관련된 내용들 뿐이기 때문에 자, 국어와 관련된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공부하실 내용은요. 우리 교재 맨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목을 보여드리면 이번 시간에 공부하실 내용은 문학이란이라는 부분과 자, 그다음에 시의 이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시험 대비하시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국어 하면 와 당연히 기본 중에 기본이 문학이지. 그리고 우리가 또 문학 하면 뭐 당연히 시 관련 문제가 나오지 않겠어? 라는 생각 정도는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우리 국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문학, 그 문학 중에서도 거의 매 시험 때마다 빼놓지 않고 나오는 가장 중요한 갈래인 시의 기본적인 이론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 수업 시작한 거잖아요. 이 수업이 언제 끝날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자, 그 끝나는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업 끝하고 수업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영혼을 몽땅 묶어서 저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한 방 크게 쏜다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펼쳐놓고 한 손에 뭐 필기할 만한 뭐 필기도구를 드시고 제 강의를 보고 듣는 게 가장 뭐 이상적인 수업 방식이라는 거 알고 계시겠지만 뭐 만약에 교재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뭐 교재가 뭐 준비되지 않았어요. 뭐 이제 이러신 분들은 화면에 제가 중요한 내용들을 보여드리니까 일단은 이제 화면에 있는 내용이라도 보시고 중요한 건 따로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문학의 정의. 국어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기본 내용, 뭐 기본 이론이라고 하죠. 이것을 공부할 때 그 나오는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 정의의 용사 뭐 할 때 그런 정의가 아니라 그 용어에 대한 개념, 뜻을 밝히는 걸 정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문학이 됐든 시가 됐든 소설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여기서 다루어지는 용어의 그 뜻부터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올바른 국어 공부 방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뭐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쭉 국어 공부하시면 뭐 여러 가지 뭐 기본 이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이렇게 새로운 이론이 이렇게 수업 들어갈 때마다 거의 뭐 요 1번 맨 첫 번째는요. 그 용어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한 이렇게 뜻을 밝히는 내용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시험 문제에는 문학의 뜻이 뭡니까? 뭐 이렇게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나와 있는 용어들에 대한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선은 문학이란 뭐 우리가 문학 모르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막상 문학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저조차도 제가 막 길을 걷고 있는데 누가 나를 불러서 문학이 뭡니까?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물론 물어보지도 않겠지만 자, 문학의 정의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의 감정과 느낌과 생각을 상상력과 허구의 과정을 통해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다라고 했는데 뭐 사실 이 안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워야 하는 문학의 특징에 다 나와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인간의 감정과 느낌, 생각, 그것이 곧 문학의 내용이 될 거고요. 자, 그것을 상상력과 허구.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문학, 뭐 시, 소설, 수필, 희곡, 뭐 이 네 가지를 묶어서 문학이라고 하는데 문학의 일반적인 특성을 이야기할 때 이제 허구성을 이야기하거든요. 허구, 가짜라는 뜻이죠. 작가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물론 수필 같은 경우에는 진짜예요. 가짜 같지만 진짜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문학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에는 그 작가의 상상력과 허구, 상상력을 통해 허구의 과정, 허구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게 바로 문학작품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다. 언어, 아주 문학작품을 표현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거 그대로 특징으로 내려옵니다. 언어로 표현된다. 언어가 형식이 되고요. 생각, 감정 이것들이 바로 문학의 내용이 되고요. 독자에게 감동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소설이나 시 읽고 감동적이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작가의 창조성이 드러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 따로 특징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 뭐 정의가 특징이고 특징을 묶어 놓은 게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학과 현실의 관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문학과 현실이 언뜻 보면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여러분이 뭐 시든 소설이든 읽어보시면 우리가 감동을 하고 뭔가 그 작품에 공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학작품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삶의 모습에 비슷한 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뭐 본인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도 공감, 그래서 감동받았어 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시험 문제에 문학 작품들이 나올 때 뭐 시가 됐든 소설이 됐든 그 작품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이게 문학 이론 중에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학과 현실, 작가는 현실에 있음직한 일,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있음직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바탕으로 문학의 언어를 통해 세계를 재창조한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요.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런데 제가 읽은 소설은요. 도저히 현실에서 있음직한 일이 아니에요. 뭐 근데 실제로 진짜 우리 서점에 가면 소설들 중에 뭐 SF 뭐 판타지라고 해야 되나?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바탕으로 하는 소설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소설은 우리 교과 과정 중에 절대로 거의 뭐 실릴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교과서에 실릴 수 있는,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일을 바탕으로 언어를 통해 재창조하는 것, 재창조. 여기서 이제 그 작가의 창조력이 발휘가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알아두실 것이 일상 언어와 문학적 언어의 차이점, 공통점 알아두셔야 하는데 일단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교재를 보고 계신다면 공통점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의사소통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뭐 그게 일상 언어든 문학적 언어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 우리말이든 일본말이든 중국말이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 가장 기본적인 1차적인 목적은요. 의사소통이 있어요. 서로 생각을 주거니 받거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상 언어든 문학적 언어든 의사소통은 기본인데 자, 차이점을 알아두신 게 중요합니다. 일단 일상 언어,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언어 매우 구체적이죠. 그리고 뭐 운율 같은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산문적이지요. 그러다 보니 필요 없는 말이 좀 많아요. 제가 지금 수업하는 중에도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보다 필요 없는 말이 많지는 않은지 살짝 걱정이 되는데 바로 이런 말들이 필요 없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나 자, 문학 언어는요, 주로 정서, 감정적 표현이 많죠. 그리고 운율적 표현이 많습니다. 물론, 뭐 소설이나 수필 같은 이런 문학 작품도 뭐 운율감이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소설이나 그다음에 수필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가 아니기 때문에 운율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산문 문학에는 운율적 표현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소설이나 수필 뭐 희곡 같은 이런 운율이 필요 없는 산문 문학에도 분명히 되도록이면 필요 없는 말들을 빼고 필요한 표현들만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두루두루 묶어서 뭐 운율적 표현이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필요한 말만 쓰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학과 현실의 관계,
문학은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재창조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다 보니 우리 문학 언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절대로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시 읽어보시고 소설 읽어보시면 막상 거기에 쓰여져 있는 언어들이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아는 단어, 분명히 아는 단어들인데 그 아는 단어를 묶어서 시 한 편을 써놔서 읽으면 도대체 이 시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가 종종 있죠. 언어 자체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문학 언어 또한 일상 언어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언어이고, 그래도 일상 언어, 문학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있다. 차이점 위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내용은 중요한 내용 나왔습니다. 자, 집중하세요. 자, 뭐가 나왔느냐? 문학의 갈래가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문학 관련된 기본 이론 공부하면서 제일 핵심이죠.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게 될 내용들. 자, 문학의 갈래 4가지 시, 그 다음에 소설, 희곡, 수필입니다. 자, 먼저 시는 조금 이따 배우게 될 텐데 그래도 읽어봐야 되겠죠. 작가의 감정과 사상을 함축성, 운율성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의 특성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 함축성, 운율성. 언어로 표현한 거. 자, 소설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상상하여 쓴 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문학의 개념, 문학의 특징과 많이 일치하죠. 그 다음 희곡. 여기 희곡은 무대 상연을 위해 쓰인 연극의 대본이다. 근데 사실 우리 연극보다는 영화, 드라마 더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은 희곡이라고 하지 않고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우리가 문학의 갈래를 이야기할 때는 희곡이라고 하지만 요 희곡 안에는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인 시나리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수필. 자유롭고 개성 있는 글, 개성. 이게 제일 중요한 특성입니다. 특별한 형식이 없음. 그래서 여기 무형식의 형식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가끔 이 무형식이 형식이다라고 하는 건 수필은 형식이 없대.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특별한 형식이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서 아예 수필은 형식이 없는 글인가 봐.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형식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갈래, 시, 소설, 희곡에 비해서 형식이 좀 자유롭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형식이 없는 게 아니라 형식이 다른 갈래에 비해서 자유롭다. 어떻다? 자유롭다. 자, 필기하셨죠?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자, 요 4가지 갈래. 그리고 이 4가지 갈래를 이제 배울 때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론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작품의 감상.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이유. 타인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다. 삶에 대한 교훈과 지혜. 특히 여기 교훈과 지혜. 이거 중요하죠. 자, 그리고 정서를 풍부하게 해준다. 한 편의 시를 읽고 한 편의 소설을 읽고 막 그 작품에 빠져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겪지 못할 그런 감정을 우리가 문학작품을 통해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서를 풍부하게 해주죠. 맞죠? 자, 그 다음에 훌륭한 문학작품이란 어떤 문학작품이냐? 사실 우리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작품들 훌륭한 문학작품들입니다. 훌륭하니까 교과과정에 다 포함되어 있겠죠. 자, 그렇다고 여기다가 교과과정에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진실하고 감동적이며 교훈을 주는 작품이다. 우리 주변에 있음직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게 분명히 가짜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 심지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 있음직한 일. 우리가 이런 작품에 좀 더 공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있음직한 일을 표현함으로써 독자와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작품이 우리가 국어에서 말하는 훌륭한 문학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학의 일반적인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은 어디로 넘어갈 것이냐? 여기로 넘어갈 겁니다. 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진짜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어요. 시는 나옵니다. 매번 시험마다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어떤 작품이 나올까? 그 작품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나올까? 뭐 요번엔 시험에 뭐 시 관련 문제가 몇 문제가 나올까? 이게 고민인 거지. 시가 나올까 안 나올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문제가 됐든 세 문제가 됐든 네 문제가 됐든 시는 나오고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작품 많이 읽고 많이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작품이 나오든지 간에 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통해서 시의 전반적인 기본적인 이론을 특성을 여러분이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들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눈 동그랗게 뜨고 있는 거 맞죠? 저만 눈에 힘주고 있는 거 아니죠? 제가 분명히 수업 시작할 때 여러분의 눈과 귀와 영혼까지 몽땅 저에게 맡겨달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중간에 흐트러지시면 안 돼요. 자, 시 먼저 개념부터. 시의 뜻. 시란 뭐냐? 무엇이냐? 시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느낌과 감정을 이거는 앞에 나왔던 문학의 개념이랑 똑같아요. 그죠? 문학이 그래요. 문학의 내용은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느낌, 생각, 감정, 이제 이런 것들이 문학의 내용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특이한 건 이입니다. 운율이 있는 언어로 표현해라. 이게 바로 시의 뜻.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시의 특징 1번이 운율성이라고 나와 있네요. 운율. 리듬감. 자, 그 다음에 압축. 자, 여러분 중에 만약에 시를 좋아하는 분이 계신다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를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아마 짧아서 소설이나 뭐 이런 글보다는 짧아서 시가 좋아요.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시는 짧아요. 다른 그러니까 다른 문학의 갈래에 비해서 분명히 분량이 적지요. 짧지요. 압축. 긴 문장을 짧게. 자, 그렇다고 해서 시가 짧다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 뭐 2줄짜리 시도 있고 뭐 넉 줄짜리 시도 있는데 뭐 시가 뭐 3줄밖에 안 된다고 해서 생각이 그만큼만 들어있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만큼의 생각을 단 몇 줄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든지. 왜 우리가 쓰레기 봉투는 요만큼인데 뭐 그만큼만 쓰레기를 담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그 쓰레기 봉투에 한 2배, 3배 되는 쓰레기를 거기다 넣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누르고 나중에 이제 손으로 누르다 안 되면 벌떡 일어나서 발로 꼭꼭 밟아서 어떡하든 최대한 많이 집어 넣어 보려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안에 그 봉투의 그 양보다는 생각보다 아주 많은 쓰레기들이 쓰레기에 비해서 좀 느낌이 안 오실라나?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비록 짧지만 그 안에는 아주 깊은 생각이 담겨져 있다 보니 시는 시에 쓰이는 언어 하나마다 여러 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여러 개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관련된 특성을 함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문장이나 글이 한 가지 의미가 아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래서 압축은 줄이는 거고 그렇게 줄이다 보니 시에서는 그 표현 하나하나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건 함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압축하고 함축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함축성이잖아요. 앞에다가 포자를 집어넣어 보세요. 포함. 어떤 시어에 포함되어 있는 그 단어에 속해 있는 속뜻. 이것을 함축적 의미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시의 3요소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가끔 국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럼 에이 국어 외울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몇 번 읽어보면 되지. 그렇죠. 뭐 국어 예를 들어 우리가 소설 한 편을 공부했는데 그 소설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울 수는 없죠. 저도 외우는 소설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분명히 제가 이제 작품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 그냥 고개 끄덕끄덕이면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 있는 반면에 외워야 할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꼭 외워두셔야 할 것은 이건 외우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외우셔야 돼요. 시의 3요소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외우세요. 운율, 심상, 주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운율은 시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느냐? 음악적 요소. 아까 앞에 시의 특성을 보여드릴 때 1번이 운율성이었죠. 그 시에서만 느껴지는 그 묘한 리듬감. 그래서 예전에는 시가 그대로 노래 가사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우리 대표적인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아시죠? 요즘 아이들은요 이거를 시라고 하면 그거 노래인데 라고 해요. 원래는 시였는데. 그러니까 시가 그대로 노래 가사가 될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고유의 운율감, 리듬감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상. 우리가 시를 읽으면 마음속에, 저절로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감각적인 느낌, 영상 이런 걸 심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제. 근데 사실 주제는요. 시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설에도, 수필에도, 희곡에도 들어가요. 우리가 국어를 공부할 때 사실 또 문학만 주제가 중요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비문학, 설명문화, 논설문을 공부할 때도 주제는 항상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작품을 공부하시든 어떤 글을 읽으시든 여러분이 따로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문학작품도 좋지만 내가 따로 다른 문학작품, 다른 글들 많이 읽어야지 하고 따로 읽으시거나 문제를 푸실 때 반드시 어떤 작품, 어떤 글을 읽으시든 간에 주제는 꼭 파악하셔야 돼요. 그게 아주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작품의, 이 시의 주제는 이러이런 것 같아. 적어도 주제의 파악은 꼭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주제는 중요합니다. 요 세 가지를 시의 3요소.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외워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운율심상 주제인데 그 합해봤자 6글자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가끔 귀찮아서 혼자 운심주 하고 외워요. 근데 운심주 저 따라서 운심주 하고 외우시다가 나중에 막상 쓰려고 하는데 운심주가 뭐지? 이러면 안 되겠죠. 운율, 심상, 주제. 자, 그 다음 4번은요. 시의 형식적 요소입니다. 자, 여기 시에 쓰인 말, 단어. 그게 모여서 구절. 그리고 그 구절이 모여서 한 줄. 그 한 줄을 시에서는 행이라고 하죠. 그 한 줄 한 줄이 모여서 만들어진 의미의 단위 연, 그리고 연이 모여서 한 편의 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제외한 1번부터 4번까지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커지는 거죠. 시어가 모여서 식구가 모여서 행이 모여서 연이 모여서 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음부가 나와 있는데 이 음부는요. 시를 읽을 때 한 번에 끊어 읽을 수 있는 단위, 숨을 쉴 수 있는 곳.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재에는요. 얘가 나와 있을 겁니다. 돌담의 속삭이는 햇발같이 거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사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제 그게 음보 표시예요. 돌담의 속삭이는 햇발같이 한 행을 3번 끊어 읽으라는 것. 그 끊어 읽는 단위를 음보라고 합니다. 근데 가끔 이 음보가 여기 지금 예문에도 나와 있지만 띄어쓰기랑 일치하죠.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 중에는 음보를 띄어쓰기라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으신데 띄어쓰기 아닙니다. 끊어 읽는 단위를 음보라고 한다. 참고로 이제 시조 같은 경우에 한 줄을 이제 그걸 원래는 이제 한 줄을 시조에선 장이라고 하는데 그 한 줄을 시조 같은 경우는 한 줄을 4번 끊어 읽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시조는 사음보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요는 아리랑 아라리요 저는 무슨 노래를 불러도 노래 같지가 않아요. 그쵸? 아리랑 아라리요 몇 음보 3음보.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에서 작품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음보는 3음보 또는 4음보가 많습니다. 자, 근데 이게 띄어쓰기가 아니라 끊어 읽기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 운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운율은 워낙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운율만 또 따로 공부할 수 있어요. 운율, 다른 문학에서 느낄 수 없는 독특한 말에 가라. 그래서 오죽하면 시만 운율이 있는 문학이라고 해서 운율이 있는 문학이라고 해서 운문이에요.
그리고 이 운율이 없는 여기 다른 문학 있죠. 소설, 수필 얘네들은 뭐라고 하냐면 산문이라고 합니다. 산문 이렇게 나누는 아주 중요한 기준 운율. 자, 그런데 그 운율에는요 외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형률은 시를 읽을 때 말의 가락이 밖으로 이 외자가 바깥 외자죠. 이 바깥으로 시 겉으로 드러나는 운율을 외형률이라고 하는데 좀 더 쉽게 설명을 말씀드리자면 무엇인가가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운율을 외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규칙적이냐에 따라서 음보율, 음수율, 음위율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음보는 조금 전에 공부했죠? 조금 전에 공부했습니다. 그 끊어읽기가 일정하게 반복되는 그 대표적인 예가 시조. 시조는 각 줄을 정확하게 4번씩 끊어 읽어야 되거든요. 사음보.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음보율. 음수율은 글자수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걸 음수율. 그 다음 음위율은 위치입니다. 위치. 비슷한 일정한 위치에 똑같은 글자가 반복되는 걸 음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요, 그 각각의 운율에 대한 예가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까 요것만 보고 있으면 뭐 끊어읽기는 음보, 글자 수는 음수, 위치는 음위율인데 이렇게만 이제 알고 있으면 이 기억이 오래 안 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문과 같이 이런 걸 음수율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예문 같이 참고하시고, 지금 우리 교재에는 외형률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잠깐 필기하셔야 돼요. 혹시 또 펜 중간에 떨어뜨리신 거 아니에요? 자, 펜 드시고 필기 하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운율에는 외형률 말고 또 뭐가 있냐면 내재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적으셔야 돼요. 내재율. 얘는 바깥 외지요. 그럼 얘는 뭘까요? 그렇죠. 안내자입니다. 그러니까 운율이 바깥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안에 숨어 있어. 안에 숨어 있다. 근데 도대체 문학 작품의 안이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책을 뒤로 봐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내재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외형률이 규칙적인 운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내재율은 불규칙. 운율에 뭔가 규칙성이 안 느껴져. 굉장히 자유로워. 불규칙적이야. 그런 운율을 내재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는 무조건 운율이 있습니다. 근데 작품마다 내재율이 있을 수도 있고 외형률이 있을 수 있죠. 참고로 우리가 만나게 될 작품들 중에는 외형률보다는 내재율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재율은 불규칙적이니까 뭐 이런 음보, 음수, 음위율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 꼭 필기해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의 종류입니다. 시의 종류. 자, 먼저 형식상 종류하고 나와 있는데 정형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해진 형식이 있다. 틀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내용을 전개하는 것을 정형시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시조. 여기 뭐 나머지 가사, 향가, 뭐 일부 현대시하고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작품을 통해서 만날 때 가장 정형시다운 가장 자주 만날 수 있는 정형시는 시조. 시조는 나중에 제가 뭐 작품을 통해서 나중에 따로 뭐 알려드리기도 하겠지만,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얘기해보면 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 사음보라고 하는 형식이 아예 정해져 있어요. 그 형식에 맞췄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걸 정형시라고 하고, 대표적인 예가 시조다. 자, 그 다음 자유시는 자유로워서 자유시야. 뭐 이런 형식 없어. 말 그대로 자유로운 형식.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형식을 지닌 시로 오늘날 대부분의 시가 이에 속한다. 뭐 그렇게 특별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자유시는 운율이 내재율이겠죠. 내재율이 많겠죠. 자, 그 다음에 산문시가 있습니다. 선생님, 조금 전에 분명히 시는 운율이 있어서 운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산문시예요? 시는 시인데 운율감 뭐 느낄 수 없는 데다가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마치 진짜 무슨 글 읽는 것처럼 시가 옆으로 이렇게 쭉쭉 써져 있는 것을 산문 같은 느낌을 준다. 그래서 줄글로 된 시, 마치 글처럼 옆으로 쭉쭉쭉쭉 느려 썼기 때문에 산문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산문시라고 합니다. 그래도 얘는 시예요. 시입니다. 산문시, 시입니다.
시이기 때문에 얘도 운율이 있고 있을 건 다 있어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자유로운 거예요. 제일 덜 자유로운 거, 자유로운 거, 아주 많이 자유로운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에는 형식상 종류만 나와 있고 내용상 종류는 나와 있지 않죠. 자, 내용상 종류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내용상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서정시, 서사시, 극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거의 대부분의 시는 내용상 종류로는 서정, 정서, 감정을 표현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내용상 종류로는 서정시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공부하실 내용은 뭐냐? 심상입니다. 앞에서 심상,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시의 3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마음속, 마음심,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각적인 인상이나 느낌을 심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5가지 감각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까지는 5개의 감각 맞지요? 그래서 시에서 어떤 색깔이 나오면 시각, 어떤 냄새가 나오면 후각, 어떤 맛이 나오면 미각, 차갑다, 뜨겁다 이런 거 나오면 촉각, 소리가 나오면 청각,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공감각이라고 하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자, 공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2 이상,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5가지 감각 중에 2개 이상의 감각이 합쳐진 2개 이상의 감각이 어우러진 감각을 공감각. 가끔 글자 그대로 해석하시면서 공감각, 공, 영, 빵, 제로, 감각이 없다는 뜻이야. 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공, 제로, 빵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5개의 감각 중에 2개의 감각이 어우러져 쓰이는 것을 공감각이라고 한다. 그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 작품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공감각적 표현이 나왔을 때 이런 게 공감각입니다. 물론 우리 지금 교재에는 예문이 나와 있기도 하지만 그 작품을 통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제 시의 표현 방법. 시는 소설이나 수필보다는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비유, 어떤 사물의 모습이나 형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요거죠.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좀 다른 거에 빗대어서 표현한다. 이걸 비유라고 해요. 근데 내가 원래 표현하려고 하는 거랑 내가 빌려와서 빗대어 표현한 거랑 요 둘 사이가 비슷해야 돼요. 영 딴판이면 안 돼요. 자, 나 깡샘, 저 깡샘은 호박꽃하고 장미꽃 중에 어디에다 비유를 하면 더 좋을까요? 어디가 좀 더 비슷한가? 저는 그냥 혼자 저를 디스하려고요. 저는 호박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하고 내가 빌려온 빗대어 표현하는 거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야 비유가 제대로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그 표현법에는 먼저 은유법, A는 B다, 깡쌤은 호박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은유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직유법은 뭐뭐처럼 뭐뭐 가치가 들어가요. 깡쌤은 호박처럼 둥글넓적하다, 호박처럼, 호박같이 이런 거 직유법이라고 하고요.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뭐 전봇대가 졸고 있다, 뭐 나비가 춤을 춘다, 제비가 노래를 한다, 사람이 아닌 것들을 사람처럼. 그 다음 대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사실 자주 만날 수 있는 표현법은 아닌데 대유는 하나하나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대표하는 걸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뭐 어떤 시에 보면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한라 제일 남쪽, 백두 제일 북쪽이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한라와 백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한라와 백두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한다. 이런 걸 대유법이라고 한다. 풍유는 속담을 통해서 나타내는 걸 풍유법이라고 합니다. 자, 반어와 역설이 있는데,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운 거예요. 반어는 말 그대로 해석하세요. 반대로 표현하는 걸 반어라고 합니다. 반대로. 자, 우리 교재는 이런 예가 나와 있어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사실은 슬픈데, 굉장히 슬픈데,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마음과 반대로. 이런 게 반어고요. 역설은요,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돼.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찬란한 슬픔의 봄. 이거보다 뒤에 있는 소리 없는 아우성. 이거 잘 보세요. 소리가 없어.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이야. 아우성이라고 하는 건
갑자기 내 앞으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확 지나갈 때 나도 모르게 아 하고 소리 지르는 게 아우성인데 소리가 없대. 이게 성립될 수 없죠. 이런 것을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뭐 이것 말고도 표현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표현법은 일단 이름들만 익혀주셔야지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예문 말고 예문을 가지고 표현법을 아는 것보다는 우리가 작품을 공부할 때마다 그 표현 나와 있는 표현을 가지고 이게 바로 반어법입니다. 이게 바로 역설법입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표현법에 이런 다양한 표현법들이 시에 많이 쓰이고 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상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상징은 좀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게 추상적이야. 추상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만질 수 없는 것들, 우리 머릿속 생각들 이런 거를 추상적이라고 하잖아요. 그 추상적인 것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어떤 사물 뭐 이런 걸 통해서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하는 방법. 근데 아까 비유는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거랑 빗대어 표현하는 거랑 비슷한 점이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상징은 유사성이 없어도 된다. 그래서 시 같은 경우에 성격이 상징적이다라고 나와 있는 시는요. 좀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시인은 이 시어를 통해서 이 시어를 왜 썼을까? 이 시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게 뭘까? 그리고 비유는 내가 원래 나타내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빌려온 거가 다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 깡쌤은 호박이다. 그러면 깡쌤 호박, 그렇다는 뜻이구나. 근데 이게 상징은요, 내가 원래 나타내고자 하는 건 빼고, 빌려온 것만 시에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상징적인 표현은 해석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품 공부하다가 요 시어의 상징적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알려드린다면 그거는 좀 의미를 신경 써서 눈여겨봐 두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시 관련 이론 마지막 시적 허용 나왔죠. 시적 허용은 허용이 뭐야? 허락한다는 거죠. 시적인 표현이니까 허락할게. 원래는 이런 표현 쓰면 안 돼. 왜? 문법에 어긋나니까. 문법에 맞는 표현이 아니야. 그래서 허락하면 안 되는데 시적인 표현이니까 허락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의 감정을 극대화하기 위해 문법에 맞지 않거나 시인이 좀 의도적으로 새로운 단어 등을 창조해서 표현하는 걸 시적 허용.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뭐 우리 어머니를 울 엄매, 그 다음 텅 빈, 두 글자로 써야 되는데 텅 비인. 그래서 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적 허용은 뭐 글자 수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적 허용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와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들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그 시에 대한 지식으로 밑바탕 이렇게 알고 계시면 이제 이 위에다가 작품들 공부하시면서 이 작품에는 그래서 이런 운율이 쓰였구나. 여기 시적 허용이 나왔네. 여기 위 표현에는 뭐 운율법이 쓰였는 걸 하면서 이제 공부하실 때 조금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고요. 이제 우리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뒤로 쭉 여러 개의 작품들이 막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셔야지만 그 작품들 공부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고 지금 공부하신 내용들 중에 뭐 적어도 한 가지 정도는 이제 작품과 관련해서 얼마든지 시험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이론들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수업 시작할 때 저한테 맡겨주신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수업이 끝났으니까. 수업이 끝났는데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좀 그렇죠. 깨끗하게 이 학생 표현 자세히 보시면요. 아주 딱 팔짱 끼고 자신감 있게 아주 오늘 보람찬 수업이었어. 수업 끝! 하고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업 저 깡쌤이 쏘는 통큰 국어는 여기서 끝나지만 여러분의 공부는 끝난 게 아니죠. 되도록이면 요 수업 끝나고 조금만 쉬셨다가 이 시간에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